오늘은 4.19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힘이 어떻게 거대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지 그 생생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걸 걸고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60년 한국에서는 그 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둑맞은 선거, 그리고 한 소년의 시신. 이 두 가지가 바로 혁명의 불씨가 된 거죠. 하나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럼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나라 전체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았을까요?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혁명이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죠.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부패와 경진안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거의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정권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4년 전 선거, 이 1956년 선거가 정권에게는 정말 빨간불이 켜진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8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만약 유고시 바로 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연장 시나리오에 엄청난 위협이 생긴 거고, 그래서 더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필사적인 선택이 결국 혁명의 방아쇠를 당기고 맙니다. 바로 1960년의 부정선거죠. 7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여당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의 공식 득표율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누가 봐도 믿기 힘든 숫자였죠. 아니,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런 방법들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투표 시작도 전에 여당 표를 40%나 미리 채워놓는 사할 사전투표가 있었고요. 유권자들을 3인 1조, 9인 1조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공개투표도 있었죠. 심지어 야당 참관인들은 아예 폭력으로 쫓아냈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벌인 권력 강탈쇼나 다름없었죠. 이렇게 노골적인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당연히 시위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 분노에 기름을 붓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국의 분노가 그야말로 폭발하게 돼요. 그 시작은 바로 선거 당일 3월 15일 마산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건 무효다! 라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정권의 대답은 총알이었어요.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 경찰이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 속에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모아집니다. 시위 현장에 있었던 16살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애타게 그를 찾았겠죠. 하지만 27일이 지난 4월 11일, 김주열 군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두개골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요. 이건 그냥 시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경찰이 학생을 조준해서 쐈다는 증거였고, 심지어 증거를 없애려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된 것. 이 끔찍한 소식은 신문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죽음은 이제 전 국민의 분노가 되어 혁명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분노의 중심은 이제 수도 서울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와 결탁한 정치 깡패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습격한 겁니다. 이건 국가폭력이 조직폭력배의 손을 빌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바로 그 피해 화요일 4월 19일입니다. 이날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오전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경무대를 지키던 경찰이 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부는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평화 시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유혈 사태로 번져버린 거죠. 116명. 4.19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바로 이 하루
피해 화요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군대의 태도였어요. 경찰은 정권에 충실한 도구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총을 쐈지만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대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중립을 지켰던 거죠. 사실상 국민의 편에 선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을 지켜줄 마지막 물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독재 정권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민들이 이뤄낸 이 혁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권의 숨통을 끄는 마지막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교수들이 거리로 나선 거죠. 학생들의 피해에 보답하라. 이 외침은 당시 사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자 지성이었던 교수들이 정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미국마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은 거죠. 완전히 고립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 라디오를 통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12년에 걸친 독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4.19 혁명은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을 쫓아낸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쳤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위원 내각제를 도입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못 박는 등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세운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 한 문장에 그날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19 혁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혁명은 그저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결말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